더 위클리 미국 증시 브리핑. 여러분, 지금 S&P 500 차트 보셨나요? 정말 숨막히는 한 달이었죠. 네, 진짜 한 달 내내 피를 흘리면서 6,506.48까지 주저앉았습니다. 게다가 유가는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했고요. 맞아요. 에너지 쇼크가 장난이 아니죠. 네, 그리고 월스트리트는 역사상 처음으로 그러니까 AI가 너무 똑똑해져서 패닉에 빠진 아주 기이한 상황입니다. 시장의 공포와 탐욕을 측정하는 CNN 지수가 14.59, 그야말로 극도의 공포 단계까지 추락했어요. 극도의 공포, 익스트림 피어 단계죠.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심층 분석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아주 명확한 미션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지금 시장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읊어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숫자는 이미 다들 아시니까요. 맞습니다. 이 혼돈의 기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고 있는 3대 거시경제 충격이 있잖아요. 지정학적 에너지 쇼크, 그리고 무역 정책의 대격변, 마지막으로 AI가 촉발한 이 낯선 공포 매도세를 완전히 해부해 볼 겁니다. 사실 지금 시장을 단일 변수로 설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거의 무의미하죠. 표면적인 지수 하락만 보면 그저 패닉 버튼을 꾹 누르고 싶어지겠지만요. 당장 다 팔고 도망가고 싶죠. 그렇죠. 하지만 그 밑바닥에서 자본이 도대체 어디가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동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히 다른 생태계의 재편 과정이 보이거든요. 아, 자본의 이동 경로를 쫓아가야 한다. 좋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가장 먼저 모든 생산과 물류의 동력원인 에너지, 그리고 무역이라는 첫 번째 충격부터 보겠습니다. 네, 아주 거대한 폭풍이죠. 와, 70%를요? 게다가 호르무즈 해역 봉쇄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브렌트유가 2022년 8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소비자에겐 직격탄이죠. 미국 내 평균 가솔린 가격이 벌써 33%나 폭등했거든요. 33% 폭등이요? 와, 그러면 일반 사람들 지갑 사정이 네, 소비자의 구매력을 단숨에 2%나 갉아먹을 엄청난 위기입니다. 2% 증발. 그런데 이 불길에 기름을 확 부어버린 게 바로 무역정책의 지각변동이잖아요. 맞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IEBA, 그러니까 국제긴급 경제권한법에 기반을 둔 상호주의 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한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게 완전 방아쇠가 됐죠. 대법원이 제동을 딱 거니까 행정부가 즉각적으로 1974년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버렸어요. 대대적인 정책 전환인데. 네, 우회로를 찾은 셈이죠. 그러니까요. 최대 120일간 15%의 전면적인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건데 도대체 이 122조가 어떤 파괴력을 가진 법안이길래 지금 EU가 즉각 무역협정 비준을 중단하고 인도마저 외교 일정을 연기하고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힌 건가요? 그 1974년 무역법 122조는요. 단순한 무역정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비상망치 같은 겁니다. 정치적인 지지나 비판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이 법의 구조를 보면요. 네, 구조 자체가 어떤가요? 국제수지 적자가 심각하다고 행정부가 판단을 내리면 의회의 승인이라는 그 복잡하고 긴 과정을 다 우회할 수 있어요. 아, 우회 파스하고 바로 네, 즉각적으로 모든 수입품에 최대 15%의 세금을 일괄적으로 진짜 한 번에 때릴 수 있는 엄청난 권한입니다. 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국경 통행료가 15% 인상된 거네요? 그렇죠. 글로벌 공급망을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현재 시장 상황이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3D 체스를 두는 것 같은데요. 글로벌 공급망을 하나의 거대한 고속 컨베이어 벨트라고 상상해 볼게요. 네, 좋은 비유네요. 유가가 110달러라 돌파했다는 건 이 벨트를 돌리는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폭등했다는 거고 맞습니다. 거기다 전면적인 15% 관세는 물건이 국경이라는 체크포인트를 지날 때마다 컨베이어 벨트 톱니바퀴에 막 모래를 들이붓는 격이군요. 정확합니다. 모래가 껴서 기계는 느려지고 부서지는데 모터 돌리는 연료비마저 치솟고 있는 최악의 상황인 거죠. 야, 이거 진짜 숨이 턱턱 막히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반론을 하나 제기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흔히 월스트리트 격언 중에 시전은 늘 앞서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프라이싱 이야기 하시려는 거죠? 네, 유가 110달러나 관세 폭탄 같은 악재들은 이미 지난 3, 4주 동안 S&P 500이 6,500선까지 쫙 추락하는 과정에서 이미 주가에 다 선반영, 프라이스인 된 거 아닌가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죠. 시장이 맞을 매를 다 맞았다면 지금 CNN 공포지수 14.59는 너무 사람들이 엄살 부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많은 투자자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가 바로 그 지점에 있다는 겁니다. 오류요?
네, 만약 어떤 기업이 일회성 벌금을 크게 맞았거나 아니면 공장 하나가 불탔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그건 일회성 악재죠. 그렇죠. 그건 단기간에 주가에 확 반영되고 끝납니다. 털고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배럴당 110달러의 유가와 15% 전면 관세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기업의 구조적 마진 자체를 목 조르는 문제거든요. 구조적 마진이요? 아,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군요. 그럼요. 15% 관세를 생각해 보세요. 원자재를 수입할 때 한 번 내죠. 그걸 중간 부품으로 조립해서 국경 넘길 때 또 내죠. 최종 완제품을 팔 때 다시 한 번 부과됩니다. 아, 진짜 복리로 비용이 불어나겠네요. 네, 비용이 복리로 눈덩이처럼 굴러가는 겁니다. 이건 몇 주 만에 주가에 완벽히 딱 계산돼서 떨어질 수 있는 악재가 절대 아닙니다. 향후 몇 분기에 걸쳐서 기업들의 수익성을 서서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갉아먹는 압력이죠. 와, 늪에 빠지는 거네요. 네, 시장은 아직 이 복리 비용의 장기적 파급력을 전부 프라이싱하지 못했습니다. 엄살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일회성 타격이 아니라 기업의 체질과 마진 구조를 영구적으로 바꿔버리는 압박이라는 거군요. 확 와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경제의 조타수 역할을 해야 할 연준, 페드의 딜레마로 넘어가 보죠. 네, 연준이 참 머리가 아플 겁니다. 경제의 인플레이션 압박이 거세지면 자본은 자연스럽게 금리 향방에 진짜 촉각을 곤두세우잖아요. 최근 FOMC가 금리를 3.50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동결했죠. 그런데 연준은 점도표를 통해서 2026년에 여전히 1회 금리 인하를 고수하고 있어요. 네, 내리겠다는 입장이죠. 네, 근데 경제 전망 요약 그 SEP를 보면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2.7%로 오히려 상향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모순이죠, 사실. 그러니까요. 반면에 CME 패드워치를 보면 시장은 올해 금리 인하가 0회일 것으로 거의 확신하고 베팅 중입니다. 물가가 오를 거라고 연준 스스로 인정해놓고 왜 굳이 금리를 내리겠다는 시그널을 유지하는 겁니까? 연준의 그 모순적인 태도야말로 지금 그들이 얼마나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외줄타기요? 네, 인플레이션이 2.7%로 튀어오를 걸 뻔히 알면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건요. 역설적으로 연준 내부에서 엄청난 두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두려움이죠? 이대로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다가는 물가 상승보다 소비 침체와 경기 둔화가 훨씬 더 무섭게 미국 경제를 강타할 수 있다. 이런 공포가 깔려 있는 거죠. 아, 벼룩 잡으려다 초가상간 다 태울까 봐. 그런데 시장은 연준의 그 희망 고문을 전혀 안 믿는 거네요. 올해 금리나 영회라고 베팅하고 있으니까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연준과 시장이 눈싸움을 하면 보통 누가 먼저 눈을 깜빡이나요? 그게 참 재미있는 포인트인데요. 월가의 전망도 지금 완전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갈라지고 있나요?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강세장을 점치고 있어요. 미국의 견조한 2.5% GDP 성장률, 그리고 기업 실적을 근거로 버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아직 경제 튼튼하다. 반면에 JP모건은 전혀 다릅니다. S&P 500 연말 목표치를 7,200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고요. 심지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6,000선까지 붕괴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6,000선 붕괴요? 와, 진짜 극단적이네요.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거죠? 방금 우리가 이 얘기했던 마진 압축 때문입니다. 거시적인 GDP 성장률이 2.5%로 버텨준다고 해도요.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고 운송하는 그 미시적인 비용이 폭등하잖아요. 관세랑 유가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면 겉보기 매출은 유지되더라도 정작 회사가 가져가는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JP모건은 그걸 아주 날카롭게 본 거죠. 아, 빚 좋은 개살구가 된다는 거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똑똑한 자본은 지금 어디로 도망치고 있을까요? 돈은 항상 길을 찾으니까요. 맞아요. 표면적인 하락장 아래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지각 변동, 이른바 거대한 순환, 그 The Great Rotation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년간 시장을 지배했던 매그니피션트 세븐 같은 대형 기술주에서 돈이 진짜 썰물처럼 빠져나오고 있어요. 네, 엄청난 속도죠. 그리고 러셀 2000 같은 소형주, 가치주, 그리고 방어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강을 건너는 도중에 말을 갈아타는 격인데 섹터별로 보면 유틸리티 섹터가 무려 9.12%나 급정했어요. 네, 엄청난 수치죠. 에너지 섹터도 8.20% 올랐고요. 심지어 금값은 작년 4월 저점 대비 무려 74%나 폭등해서 온스당 5,15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무역 혼란, 중동 리스크, 그리고 중국 중앙은행이 15개월 연속으로 금을 쓸어 담은 결과라는데
네, 복합적인 요인이죠. 근데 여기서 질문. 방어주 오르는 건 이해하겠어요. 근데 유틸리티 섹터가 9.12%나 급증한 건 사람들이 갑자기 배당주가 너무 좋아져서 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투자자들이 갑자기 무슨 변전소나 전봇대 사업에 10년 뒤 미래에 막 열광해서 유틸리티 주식을 사모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사실 우회적인 기술주 투자, 백도어 테크 플레이에 가깝습니다. 우회적 기술주 투자요? 유틸리티가요? 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에 짓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짓고 있죠. 근데 이 데이터 센터들이 빨아들이는 전력량이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빅테크 기술주 자체는 밸류에이션이 이미 너무 높고 또 규제 리스크도 커서 직접 투자하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꽝 대신 닭이군요. 그렇죠. AI 붐의 핵심 인프라인 전력을 공급하는 그 유틸리티 기업들로 영리한 자본들이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와, 진짜 똑똑하네요. 금값 폭등도 좀 비슷한 맥락일까요? 네. 중국 중앙은행의 끝없는 금 매입 현상도 단순한 인플레이션 해지를 넘어섭니다. 달러 패권에 대응해서 외환 보유고를 다변화하려는 지정학적 전략이 아주 절묘하게 맞물린 결과죠. 결국 대형 기술주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단순히 금리와 인플레이션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 연결되네요. 맞습니다. 바로 세 번째 충격, AI 공포 매도, 스퀘어 트레이드입니다. 최근에 엔스로픽이 코딩과 법률 계약서 검토를 막 스승 완벽하게 해내는 AI 에이전트 클로드 코드랑 클로드 코워커를 시장에 내놨잖아요. 네, 업계가 발칵 뒤집혔죠. 시트리니 리서치는 이걸 두고 인간지능 대체 나선이라는 진짜 섬뜩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AI가 더 이상 우리 생산성을 높여주는 착한 비서가 아니라 화이트 컬러 일자리의 근간을 뒤흔드는 실존적 위협으로 인식되면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주식에서 무려 6,110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날아간 거죠. 하지만 잠시만요. 6,11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날아간 건 팩트인데 과거를 좀 돌아보죠. 네, 역사적으로 보면 그 옛날에 엑셀이 처음 사무실에 도입됐을 때도 이제 회계사나 사무직은 다 끝났다. 이런 공포가 지배적이지 않았습니까? 항상 그런 공포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대체 공포 역시 예전 닷컴 버블 때처럼 그냥 과장된 공포의 정점, 피크 하이프 패닉이 아닐까요? 클로드 코드가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은 엄청나게 고도로 발전된 엑셀 매크로 같은 거 아닌가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네. 왜 소프트웨어 생태계 전체가 붕괴한다고 난린 건가요? 만약에 과거의 혁명하고 지금의 AI 혁명을 동일선상에 놓으시면요. 그 메커니즘을 완전히 오해하게 됩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건가요? 네, 전혀 다릅니다. 과거 엑셀이나 워드 프로세서는 어디까지나 인가를 보조하는 도구였습니다. 도구가 발전하면 그냥 그 도구를 쓰는 인간의 생산성이 올라갈 뿐이죠. 그렇죠. 내가 일을 더 빨리 하는 거죠. 맞아요. 하지만 클로드 코드 같은 AI 에이전트는 도구가 아닙니다. 스스로 목적을 설정하고 판단하고 실제로 코드를 실행하는 새로운 소비자이자 사용자라는 점이 다릅니다. 사용자라고요? 기계가요? 네. 이게 왜 소프트웨어 업계에 재앙적인 공포를 주느냐면요. 현재 실리콘밸리의 거의 모든 B2B 소프트웨어, 사스 기업들의 수익 모델을 생각해 보세요. 전부 인간의 머릿수, 즉 시트당 과금하는 구독 구조로 짜여 있잖아요. 아, 계정당 얼마씩 내는 거? 맞습니다. 만약 클로드 코드 하나가 주니어 개발자 10명, 변호사 5명의 몫을 알아서 해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기업들이 뭐하루 15명분의 지라, 슬랙, 기터브 계정을 매달 돈 내고 구독하겠습니까? 안 하죠. 다 취소하겠죠. 그렇죠. AI 에이전트가 인간 사용자를 대체하는 순간 그 구독 경제를 기반으로 시가총액을 엄청나게 부풀려 왔던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뿌리부터 그냥 박살이 나는 겁니다. 와, 뼈 때리는 설명이네요. 그러니까 6,110억 달러가 증발한 건 그냥 근거 없는 공포가 아니에요. 고객 기반 자체가 인간에서 기계로 전환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매출 붕괴를 아주 냉혹하게 프라이싱한 계상의 결과인 겁니다. 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주체가 기계로 바뀐다. 그러면 인간 중심의 그 화려한 UI나 마케팅 비용, 이런 것도 전부 무용지물이 되겠네요. 비즈니스 모델이 박살난다는 게 진짜 확 와닿습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AI 생태계의 심장부, 하드웨어를 지배하는 엔비디아의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보면 진짜 혼돈 그 자체입니다.
거기도 조응할 날이 없죠. 네, 젠슨 황 CEO가 최근에 직원 연봉의 절반을 현금이 아닌 AI 토큰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어요. 직원 한 명이 수십만 명의 디지털 노동자를 부리게 하겠다는 진짜 파격적인 청사진을 내놨는데 비전은 완대하지만 현실이 좀 네,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당장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엔비디아랑 그로크 사이에 200억 달러 규모 라이센스 계약을 두고 이거 반독점 조사 회피하려는 꼼수 아니냐며 칼을 빼들었고요. 정치권의 압박이 시작됐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핵심 파트너사사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SMCI 창립자가 무려 25억 달러 규모의 엔비디아 AI 서버를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SMCI 주가가 단 하루 만에 33%나 폭락했어요. 33%면 뭐 재앙이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SMCI의 스캔들이 왜 엔비디아에게 치명적인 악재인 건가요? 엔비디아의 칩이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뛰어나다고 그래도요. 그 칩을 데이터 센터 바닥에 던져놓고 바로 꽂아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조립을 해야죠. 네, 칩 수만 개를 엮어서 거대한 서버렉으로 조립하고 열을 식히는 엄청난 냉각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 물리적인 역할이 필요한데요. 그 물리적 병목을 해결해주던 최대 유통 채널 중 하나가 바로 SMCI였습니다. 아, 하청업체 같은 거군요. 네, 만약 SMCI가 중국 밀수출 스캔들로 미국 규제 당국의 철퇴를 세게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가장 거대한 하드웨어 조립 라인 하나가 통째로 마비되는 겁니다. 칩을 만들 수는 있는데 배송을 못하네요. 맞습니다. 최종 고객의 데이터 센터까지 배송하고 설치하는 그 유통망에 아주 심각한 동맥경화가 생기는 셈이죠. 수요가 밖에서 막 넘쳐나도 물리적인 하드웨어 공급망이 마비되면 당장 매출은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 칩을 팔아도 담을 상자가 없어서 못 파는 아주 기막힌 상황이 벌어질 수 있군요. 반면에 이 난리통 속에서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조용히 웃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애플인데요. 애플은 역시 애플이죠. 그러니까요. 중국 시장 전반이 침체인데도 아이폰 17 판매량이 오히려 23%나 급증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애플의 AI 전략입니다. 애플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자체 AI 모델을 막 처음부터 개발하는 그런 출혈 경쟁에 뛰어들지 않았죠. 네, 안 뛰어들고 영리하게 굴었죠. 대신 기기 내에서 구동되는 챗GPT 같은 서드파티 AI 봇들의 구동료에서 30%의 수수료를 빡 떼어가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올해 10억 달러, 내년 2025년에 무려 9억 달러라는 순도 100%의 고마진 수익을 거둘 전망이더라고요. 마진율이 엄청나죠. 제 생각엔 이게 직접 금을 캐러 곡괭이 들고 광산에 들어가는 대신에 잘 닦인 고속도로에 딱 톨게이트를 세워놓고 AI 골드러시로 향하는 모든 사람한테 통행료를 받는 전략 같아요. 기가 막히네요. 방금 말씀하신 톨게이트 비유가 정말 정확합니다. 플랫폼의 무서운 위력이죠.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난 AI 에이전트가 개발된다 한들 결국 소비자의 주머니 속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거쳐야만 물리적 세계와 연결될 수 있잖아요. 애플은 그걸 정확히 간파한 겁니다. 와, 얄밉지만 똑똑하네요. 자, 그럼 다른 기업들은 어떨까요? 관세로 비용은 오르고 AI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 완벽한 폭풍 속에서 어떻게 생존을 모색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기업들의 흥미로운 합종연행과 체질 개선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네, 기업들이 살 길을 찾아서 막 움직이고 있죠. 아마존은 라스트마일 배송 비용을 극단적으로 줄이려고 계단을 오르는 네발 로봇 스타트업인 리버를 1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거기다 애플의 톨게이트 전략을 깨버리기 위해서 비밀리에 자체 AI폰 트랜스포머까지 개발 중이고요. 공격적인 행보죠. 반면 전통의 소비재 거인 유니레버는 립톤티나 마요네즈 같은 식품 부문을 조미료의 강자 매코믹에 무려 37억 달러를 받고 통째로 넘기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고마진 스킨체어와 미용 부문에만 올인하겠다는 거고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네요. 소셜미디어 쪽의 행보도 파격적입니다. 핀터레스트 CEO는 업계 수익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글로벌 차원에서 전면 금지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로블록스는 2027년부터 브랜드 광고 수익을 크리에이터들이랑 공유하고 단가를 표준화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고요. 판을 바꾸려는 시도들이죠. 게다가 금융권 한복판에서는 SEC가 나스닥의 토크나 증권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DTCC 자회사를 활용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온체인 거래가 월스트리트에 본격 도입된 건데 단순히 결제 시간이 하루, 그러니까 T+1로 줄어든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럼요. 나스닥의 토큰화 증권 거래 승인은
단순히 결제 속도만 빨라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거래가 체결되고 실제 자금이 정산되는 그 사이에 하루라는 공백의 시간이 존재했거든요. 그 하루 동안 리스크가 생기나요? 네, 그 하루 동안 거래 상대방이 갑자기 파산해버릴지도 모른다는 이른바 카운터파티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은행들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증거금을 현금으로 쌓아둬야 했습니다. 돈이 묶이는 거죠. 아, 묶여있는 돈이 엄청났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상에서 온체인으로 실시간 동시 결제가 이루어지면요, 이 리스크 자체가 수학적으로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수조 원에 달하던 묶여있던 자본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사건이죠. 와, 리스크가 수학적으로 소멸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유니레버의 식품 매각, 아마존의 로봇계 인수, 나스닥의 온체인 거래 도입. 이 모든 게 결국 거시경제 폭풍 속에서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구명조끼 같은 방어 전술일까요? 아니면 향후 10년을 지배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의 과감한 공격일까요? 겉으로 보면 비용 절감이나 체질 개선 같은 방어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철저한 공격입니다. 공격이요? 네, 생각해보세요. 기업들은 지금 15% 관세와 110달러 유가라는 엄청나게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양발에 찬 상태에서도 어떻게든 이익을 내야 합니다.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어야 하죠. 네, 그래서 아마존의 로봇 인수는 폭등하는 인건비와 운송비를 기술로 상쇄하려는 궁극적 효율화 작업인 거고요. 유니레버의 식품 부분 매각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너무 취약한 그 저마진 산업을 과감히 버리고 브랜드 가격 결정력이 확실한 곳으로 엑소더스하는 겁니다. 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선제적 대응이라는 거군요. 네, 폭풍이 지나간 후에 완전히 달라져 있을 지형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배를 고쳐짓고 있는 거죠. 방어가 아니라 강력한 생존을 위한 공격입니다. 거대한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기 위해 몸의 근육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 네, 명쾌하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방대한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뜯어봤습니다. 110달러를 돌파한 브렌트유와 15%의 글로벌 관세가 어떻게 글로벌 공급망에 모래를 들이붓고 기업의 구조적 마진을 훼손하는지. 네, 그 북미 효과를 말씀드렸죠. 맞아요.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의 부메랑 속에서 연준이 어떻게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 혼란 속에서 똑똑한 자본이 왜 유틸리티 섹터로 우회해서 몰려가는지, 인간의 도구에서 스스로 소비자가 되어버린 그 클로드 코드 같은 AI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6,110억 달러의 소프트웨어 시가총액을 증발시켰는지도 살펴봤죠. 정말 많은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왜 이 흐름에 주목하셔야 할까요? 6,506선까지 떨어진 S&P 500 지수나 14.59라는 공포지수만 보고 덜컥 겁을 먹고 시장에서 도망친다면요. 기술주에서 가치주로, 인간의 노동력에서 AI 에이전트로, 전통금융에서 온체인으로 이동하는 이 도도한 자본의 순환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의 원리를 이해하셔야만 다음 10년의 투자 기회를 선점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건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디지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AI 토큰을 지급하려 하고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AI 에이전트의 등장으로 인간 사용자, 즉 시트를 잃을까 봐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네, 6,110억 달러가 날아갔죠. 그렇다면 만약에 향후 몇 년 안에 클라우드 인프라의 서버 비용을 결제하고 최적화된 물류 루트를 위해 아마존의 로봇을 스스로 구매하고 법률 계약서를 승인하는 그 경제의 주된 소비자가 인간이 아니라 예산을 가진 AI 에이전트가 된다면 어떨까요? 소비의 주체가 기계가 된다고요? 네, 기계가 기계의 서비스를 스스로 구매하고 결제하는 경제 생태계가 도래한다면요. 오직 인간의 소비 심리와 인구 통계학만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현재의 GDP 성장률이나 소비자 물가지수 CPI 그리고 전통적인 기업 밸류에이션 모델은 그 즉시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와, AI가 기업의 고객이 되는 시대, 기계가 기계에게 물건을 팔고 결제하는 시대라 진짜 우리가 알던 경제학 교과서의 첫 페이지부터 싹 다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표면적으로는 극도의 공포에 질린 진흙탕 같은 시장이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 생태계의 토양이 다져지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눈에는 이 혼돈 속에서 어떤 기회가 보이십니까?
다음 심층 분석에서도 쏟아지는 데이터 속 숨겨진 자본의 맥락을 날카롭게 짚어내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위클리 미국 증시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